자, 이제 본격적인 박스터 GTS의 하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터 포르쉐 어떻게 차를 만드는지 여기를 보면 알죠. 일단 뭐 어제 또는 오늘 앞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에도 일단 스틸은 없어요. 스틸은 없고요. 근데 앞바퀴 쪽에 서브 프레임이 굉장히 독특하죠. 일단 엔진이 없고, 엔진이 없는 상태인데 여기도 차대가 앞으로 내려와. 이게 이제 보통 차로 보면 트렁크 쪽인데 여기에 이렇게 내려와 있고, 여기에 있는 서브 프레임은 정확하게 앞바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서브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1, 2세대의 박스터에 비해서 718 박스터가 굉장히 강한 이유는 요건 아마 스틸일 거예요. 요 스틸에 얘가 이제 보강제라고 보면 되는데, 보강제를 이렇게 넣지 않고 V넥 해가지고 이렇게 딱 그 남성의 무슨 파워 뭐 V 뭐 이렇게 김보성 씨가 선전하는 것 같은데 V를 딱 넣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이게 보강제, 얘가 아마 이 차의 중심부나 앞쪽의 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고요. 서브 프레임도 굉장히 독특하죠. 독특하고 페인팅까지 해가지고 되게 좋은 걸로 딱 잡아놨고요. 자, 이제 마법의 포르쉐의 어떤 그 코너링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인데요. 요 서스펜션이요. 얘가 지금 스티어링 암이란 말이에요. 스티어링 암을 롤로 해서 피봇을 여기다 딱 꽂았어요. 자,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이야. 근데 형상이 굉장히 넓고, 일단 얘가 짧죠.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그러면 얘가 지금 알루미늄 합금인데 짧으니까 이렇게 다른 차들, 차가 큰 차들은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스티어링 암이. 한 10cm 이상이 짧으니까 이 강성이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런 암들이 길이가 짧으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 이거를 꽂아놨고, 얘 움직임은 앞쪽에 텐션 스트럿을 기아 역학적으로 해서 킹핀각을 막 사정없이 각도를 줘서 꽂아놔야 바퀴가 형 이상적으로 움직이는데, 얘는 굉장히 지금 노멀하잖아요. 하나밖에 안 꽂혀 있어요. 왜 하나만 꽂았느니 보니까, 현재는 이쪽에서 사진 한번, 현가하 질량을 위해서 이 너클함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게. 왜냐면 여기다 또 하나를 꽂으려면 여기도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너클함에 꽂히는 이 피봇에 킹핀각이 꽂히는 여기를 되게 작게 만들고, 부수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여기다가 포크나 이런 거 없이 댐퍼도 그냥 여기다 갖다 꽂아버렸죠. 너클함을 굉장히 작게 만들었어요. 작게 만들었고, 브레이크 캘리퍼도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얼마나 가볍겠어요. 내가 볼 때 육안상으로 웬만큼의 알루미늄을 떡칠한 다른 차랑 비교해도 얘가 한 30% 이상은 가벼울 것 같고, 스틸이 좀 들어간 다른 차들에 비하면 2배 이상 가벼울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나의 피지컬이 똑같은데 내가 좀 빠르게 뛰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 뭐 마라톤이 됐던 중장거리가 됐던. 근데 내가 조깅화를 신었을 때랑 무거운 구두나 무거운 등산화를 신는 거랑 지금 똑같은 현상. 얘는 굉장히 가벼운 마라토나 같은 거를 신겨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현가 질량을 신경을 썼고, 자, 그러면 이쪽에서 자, 어마어마하게 캠버각을 줬어요. 캠버각을 줘서 위에서부터 댐퍼가 캠버각을 주고 딱 꽂혀졌고, 여기에 있는 이 피봇도 역으로 이렇게 캠버를 줘서 딱 꽂아놨어요. 현재 차를 들어서 바퀴가 내려와 있죠. 차를 내리면 얘는 스티어링 하면 위로 올라가서 수평이 돼요. 수평이 됐을 때 여기에 꽂아져 있는 이 피봇은 안쪽으로 강하게 체결이 돼 있죠. 캠버를 엄청 세게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포츠성을 굉장히 생각을 해놨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캠버를 딱 줘서. 자, 그러면 코너를 돌 때 텐션 스트럿이 기아 역학적으로 꽂혀 있는 건 카빙턴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는 텐션 스트럿이 여기 안 꽂히잖아요. 텐션 스트럿을 희한하게 여기다 꽂아놨어요. 스티어링 암에다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해놨지? 왜 움직임의 범위가 얘 하나밖에 없을까? 단순한 건 좋은데 그러면 형 이상적으로 안 움직일 텐데 왜 얘는 옆으로만 움직이게 해놨고, 여기에 꽂히는 것도 볼 방식으로 해서 옆으로만. 왜 여기에 꽂혀 있는 텐션 스트럿은 옆으로만 움직이게 해놨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얘가 이렇게 옆으로만, 물론 얘가 움직이고 핸들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맥퍼슨의 특징상, 맥퍼슨의 구조적인 특징이 앞쪽을 얘 뒤쪽으로는 롤을 꽂아도 되지만
얘 앞쪽으로 롤을 꽂게 되면 핸들을 돌렸을 때 얘가 움직이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기다가 볼 방식을 한 거는 맥퍼슨을 쓰면서 얘가 선회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는데 왜 이거를 여기다가 피봇으로 안 꽂고 여기다 꽂아놨을까? 나는 이게 되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바퀴는 얘 암 하나를 타고 차체로부터 어떤 뭐를 버티게끔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렇게 하면 이게 강성이 어떻게 확보되고 코너를 돌 때 어떻게 카빙턴처럼 이렇게 입체로 움직일까 했더니 얘가 여기에 꽂혀져 있는 이 볼이 이 롤 방식이요. 현진아 이쪽에서 이렇게 보여 거기서도 얘가 약간 앞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렇게 수평이 아니라 앞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그러면 얘가 올라갈 때 앞쪽으로 약간 내려가 있으니까 얘가 꺾인 상태에서 얘가 올라가면 얘가 움직임이 자동적으로 틀어지죠. 여기서 캠버각을 마이너스로 줬는데 얘가 올라갈 때 틀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이 바퀴 전체가 이렇게 틀어지는 현상이 되죠. 이렇게 틀어지게끔. 얘가 지금 각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캠버와 함께 틀어지게끔. 그러면 노 사장이 말하는 대로 카빙턴처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가볍게 구조적으로 단순하게 현가 질량을 낮게 하면서 최소의 부품 구성으로 입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경쾌하고 운동 성능에선 되게 조종성이라든가 민첩한 움직임에선 좋은데 얘가 롤 방식으로 기하학적으로 꽂히지 않았기 때문에 코너를 세게 돌 때 앞바퀴 쪽의 그립이 다른 차보다 약해요. 그거는 아마 포르쉐 오너들도 다 느낄 겁니다. 그게 나는 왜 포르쉐들이 코너를 돌 때 앞바퀴 쪽의 그립이 더 약하게 해놨는지를 항상 나는 그게 아쉬웠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포르쉐가 엔진을 뒤에 넣었을 때 뒤쪽으로 오버로 날아가는 형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앞바퀴가 너무 잘 버티는 일반적인 스포츠카를 만드는 회사들처럼 텐션 스트럿을 만들어 놓으면 오버로 뒤가 돌아버리거든요, 그냥. 그래서 포르쉐는 다른 회사들보다도 더 많이 언더 세팅을 하는데 그런 일환으로 앞바퀴의 서스펜션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로 인해서 앞바퀴의 그립은 살짝 낮추되 대신에 엄청난 민첩함과 조종성에서 유리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건 아니고요. 얘네한테 어떤 무게 구성에서 무게 배분의 구성에서 유리한 토끼를 잡은 거죠. 저는 사실 이 서스펜션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포르쉐를 탈 때 오버로 날아갈 것 같은데 희한하게 차가 언더로 밀려요. 그게 지금 보니까 이 서스펜션의 구성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 얘는 아무리 봐도 앞바퀴 쪽이 다른 차에 비해서는 카빙으로 움직이는 게 덜해요. 좀 부드럽게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낮은 중량에 뭐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으로 봤을 때 직진을 할 때 좀 편한 맛을 주기도 해요. 이런 구성이. 근데 저는 되게 신기하네요. 포르쉐가 엄청난 앞바퀴 쪽에 기아 역학적인 서스펜션 구성을 가질 줄 알았는데 굉장히 독특한 텐션 스트럿을 빼고 굉장히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고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지금 관들이 오는 건 냉각수거든요. 양쪽으로 빼서 여기에 이 라디에이터 앞쪽에 있는 우리 보통 일반 차들 앞쪽에 크게 있는 라디에이터를 이쪽으로 뺐죠.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라디에이터가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냉각수를 다 보내서 식히고 앞쪽으로는 에어컨 컨덴서가 이쪽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에어컨 컨덴서가 있고 엔진 오일하고 미션 오일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다 뒤쪽에서 쿨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르쉐 박스터는 어디 부위에도 현재 스틸이 없습니다. 레인지로버처럼 또는 페라리처럼 람보르기니에 만들었던 차들처럼 전부를 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왔어요. 나는 포르쉐가 왜 이렇게 차값을 비싸게 받나, 랜드로버가 왜 이렇게 차값을 비싸게 받나 했는데 하체 오리그를 하면서 소재값을 겁나게 쓰고 있구나라는 걸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아까 얼핏 얘기했듯이 엔진룸 할 때 얘기했듯이
엄청난 보강대를 이쪽으로 뺐죠. 자, 엔진은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서스펜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너클함이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작고, 너클함에 바로 댐퍼를 여기다 꽂아버렸죠. 자, 그리고 너클함이 되게 단순한데, 다 알루미늄이죠. 어디에 얘는 스틸이 없어요. 근데 이 너클함조차도 메인 로우암 하나에 딱 꽂혀 있고, 로우암도 여기에 킹핀 각도 캐스터를 줬어요. 이쪽에서 캠버도 줬죠. 킹핀 각도도 어마어마하고, 위쪽에서 내려오는 댐퍼도 캐스터와 캠버 각을 주고요. 근데 다른 차랑 다르게 이 메인 로우암 하나 말고는 이 너클함을 잡아주는 게 현재 없죠. 얘만 지금 너클함을 잡아줘요. 위쪽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있는 토우 컨트롤 링크는 차를 내리면 얘가 수평으로 있죠.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코너를 샥 세게 돌면 왼쪽으로 차가 끼우뚱해지면 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쪽을 당기게 돼 있죠. 당기게 되니까 올라가면 수평으로 있는 게 올라가니까 얘를 당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앞바퀴가 앞쪽 바퀴, 그러니까 뒷바퀴의 앞쪽 부분이 토아웃으로 전용이 되게끔 되어 있고, 얘가 올라가면서 여기를 당기는데, 그럼 만약에 밑을 잡아 당겨서 올라가면 대각선, 그러니까 밑을 잡아 당겨서 플러스 캠버로 되면 어떻게 하느냐인데, 올라가면 여기에 있는 이 킹핀 각도하고 전체 캠버 각도 때문에 바퀴는 올라가면 무조건 마이너스 캠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엄청난 스포츠성을 주는데, 그러니까 다른 차들이 멀티링크를 가지고 잡는 거를 얘는 전체의 댐퍼로부터 내려온 캠버 각으로, 그 다음에 이 토우 컨트롤 링크 하나만을 가지고 다른 차들이 어렵게 세팅한 걸 굉장히 단순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이 트레일링 암도 너클함을 지금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 로우암을 잡는단 말이에요. 앞바퀴처럼. 앞바퀴도 메인 스티어링 암에 텐션 스트럿암을 여기다 묶었는데, 뒷바퀴도 메인 로우암에 트레일링 암을 묶어놨단 말이에요. 아까 위에서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거죠. 전체에 가장 무거운 엔진과 사람이 가운데 있으니까 앞뒤는 무게로부터 약간 자유로우니까 단순한 구조로 서스펜션은 앞뒤를 똑같이 세팅을 한 거예요. 앞과 뒤를 비슷한 세팅 값으로 세팅을 한 거죠. 그래야 균일하게, 공평하게 어떤 운동성이 분배가 되니까 굉장히 뉴트럴한 느낌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카이맨이나 박스터가 굉장히 운전이 쉽고 뉴트럴한 그런 어떤 운동 특성을 보이는 건 이런 구성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앞과 뒤를 똑같은, 그 어떤 차들도 이렇게 같은 거, 앞바퀴는 이 토우 컨트롤 링크가 없는 대신에 저기가 가죠. 앞바퀴를 움직일 때 필요한 타이로드가 가서 이렇게 묶이잖아요. 앞바퀴에. 현진아, 이쪽으로 와봐. 앞바퀴에는 여기에 이 타이로드가 있죠. 이게 지금 비슷한 역할을 하잖아요. 뒷바퀴도 거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뒷바퀴는 요걸 이렇게 반대로 바꿔놨잖아요. 앞바퀴의 앞쪽으로 이 타이로드가 나가고, 그 다음에 뒷바퀴는 이쪽에 비슷하게 생긴 토우 컨트롤 링크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바퀴와 뒷바퀴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균일하게 해놓은 거예요. 균일하게. 되게 독특해요. 그리고 얘 너클함을 이렇게 피봇 하나로 잡고 간다는 게 과연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무게를 생각하면 가능하죠. 얘가 전체 무게가 1,500kg가 안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무게 중심이 굉장히 밑에 있으니까 롤 센터가 되게 높죠. 밑에서 이 무거운 엔진이 거의 수평에 가깝게 여기에 같이 있으니까 위쪽에서 뭘 잡아주지 않아도 밑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이유로 이게 가능할 거예요. 만약에 이 차가 전체적으로 차가 무겁고 무게 중심이 높게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런 서스펜션으로 세팅을 못 하지 않을까. 이거는 포르쉐이기 때문에 가능한 서스펜션 세팅일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6년 동안 수백 대의 차를 하체 우리기를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앞뒤에 서스펜션을 세팅해 놓은 차를 처음 보는 거죠. 과거에도 노사장 박스터 하지 않아. 그때는 제가 이걸 볼 줄 몰랐죠. 근데 지금은 볼 줄 아는 거죠. 지금은 제 눈에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런 느낌 때문에 포르쉐의 주행성을 다른 브랜드들이
감히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아예 흉내를 못 내죠. 엔진의 레이아웃이 달라서 뿐만이 아니라 아예 서스펜션의 움직임의 작동 범위가 아예 다른 거죠. 지금까지 그 어떤 차도 이 트레일링 암을 이렇게 수평으로 눕혀놓은 차는 못 봤어요. 여기에 있는 이 트레일링 암은요, 보통은 얘가 수직으로 서 있어요. 90도로 바뀌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수평으로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이 트레일링 암을 잡는, 그리고 후륜 구동인데 맥퍼슨 스트럿으로 서스펜션을 세팅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포르쉐만이 가능한 거죠. 박스터하고 카이맨만. 911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차를 이렇게 만들지?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거의 뭐 삼겹살집 뺨치죠. 그냥 삼겹살 구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어디에도 뭐가 없이 다 단열 소재가 잘 돼 있고요. 괜히 그런 말이 떠도는 게 아니에요. 포르쉐는 지하 창고에 외계인을 묶어놓고 고문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이런 구성을 봤을 때 박스터나 카이맨은 1억 넘게 주고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구성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G4를 보면서 대장정의 하체 오리기를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4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스터의 마무리가 꽤 괜찮죠. 걱정됩니다. 저는 BMW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BMW G4의 오너가 박스터랑 비교를 하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박스터의 오너분은 혹시라도 비교해갖고 안 좋을까봐 그런 것 같고 BMW 오너분은 이렇게 될 거라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에 있는 게 이게 서브프레임인데요. 서브프레임 되게 잘 돼 있죠. 앞까지 나와 있고 서브프레임에 이거는 여기 볼트가 꽂힌 곳이 세고요. 보통 서브프레임 지금 다 스틸입니다. 이 앞쪽까지도 다 알루미늄입니다. 앞쪽 무슨 다이 캐스팅 해놓은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약간 좀 신기해요. 이쪽을 보면 주물 형식으로 돼 있고 주물 형식을 골격과 함께 용접을 했고 다시 주물 형식이 가다가 무슨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의 무슨 이게 이런 거를 뭐라 그러더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막대기처럼 돼 있는 거 있고 여기는 무슨 다이 캐스팅 해놓은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어디를 만들고 남는 소재를 가져다가 얘랑 붙인 것 같은 이렇게 약간 좀 동질감이 없죠? 이쪽하고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 앞에도 여기를 이게 옛날에 제가 리뷰했던 차 중에 벤틀리가 파나메라의 차대를 막 늘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이런 소재를 막 덧대가지고 막 차체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보면 포르쉐 방금 보셨던 거는 뭔가 딱 개거를 위해서 만든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뭔가 여기 이렇게 조금 했는데 부족해서 여기 오려 붙이고 요거 했는데 안 되니까 여기 좀 오려 붙이고 막 이런 거 같죠? 아무튼 근데 어찌됐든 간에 가벼운 소재로 쭉쭉쭉 잘 뽑아놨고 요 전체도 현재 굉장히 넓게 이쪽에 지금 하드 포인트가 있고요. 이쪽에도 하드 포인트가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하드 포인트가 굉장히 크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브 프레임의 구성이나 넓이라든가 소재와 하드 포인트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E급의 차에서는 되게 잘 해놨죠. 잘 해놨고 뚜껑이 없는, 지붕이 없는 로드스터이기 때문에 보강재가 이렇게 들어가죠. 보강재도 굉장히 큰 볼트 2개, 이쪽에도 굉장히 큰 볼트 2개로 해서 양쪽에 이렇게 돼 있고 뒤쪽에 가로 하나에 이렇게 돼서 마른 목골로 보강대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이 전체를 다시 한번 잡아주는 서브 프레임이 여기 있죠. 알루미늄 소재로 돼 있는데 이 소재가 예전에 BMW들이 이렇게 언더커버를 가벼운 소재나 부직포나 플라스틱을 안 쓰고 이런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 자체도 굉장히 이 볼트 구멍을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여러 개의 볼트를 체결하게 돼 있는데 엄청나게 큰 볼트로 이 전체를 다시 잡아요. 그러니까 저 언더커버에서도 또 한 번 바디 강성을 언더 프레임, 서브 프레임의 강성을 확보하게끔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잘 돼 있고요. 엔진은 이 앞에서 끝나죠. 서브 프레임의 중간 지점에서 엔진의 앞단이 끝나고 풀리 앞쪽으로 아무것도 없죠. 이 라디에이터 팬에 붙어 있는 이 팬은 모터로 따로 독립적으로 제어되고 냉각수도 전자 모터 펌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로 인해서 냉각수도 전자적으로 다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자, 이제 서스펜션 할 얘기 맞죠? BMW 전매 특허. 앞바퀴 맥퍼슨인데 스티어링 암도 기형학적으로 꼬불꼬불꼬불해서 대각선으로 뒤로 캐스터를 줘서 딱 꽂아버리고 텐션 스트롯도 앞으로 빼가지고 원래대로 여기 이렇게 탁 꽂히죠. 이게 이제 정석이죠. 맥퍼슨을 두 개를 찢어가지고 스티어링 암하고 텐션 스트롯을 따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엇박으로 꽂아가지고 움직일 때 잡아 찢어버리듯이 이렇게 해놓으면 위에서 잡아당기고 밑에서 잡아당기면서 이 너클암을 굉장히 세게 잡아주고요. 굉장히 세게 잡으면서 움직일 때 얘는 수직으로 움직이는데 얘는 뒤로 꽂혀져 있죠. 앞바퀴를 위로 뒤쪽으로 밀면서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위에서 끄잡아 당겨주면서 각도가 굉장히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돼 있는 게 움직일 때 일자로 움직이는 막대기하고 이렇게 꼬불어서 움직이는 막대기는 움직임의 힘이 다르죠. 방향이 다르고. 이렇게 움직여줘야 앞바퀴가 노 사장이 말하듯이 움직일 때 우리 보드나 스키 탈 때 카빙턴 하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코너를 들어갈 때 앞바퀴가 아스팔트를 파고 우리 옛날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있잖아요. 레일을 달리듯이. 자동차가 씨발 레일을 어떻게 달려? 레일은 그냥 딱 서갖고 수평으로 움직이는 건데 표현이 잘못된 거죠. 사람들이 그냥 기차가 레일을 달리듯이 차가 간다고. 기차가 뭐 코너에서 빨라봤자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게. 그거랑은 다른 건데 아무튼 잘못된 예인데 마치 레일 위를 달리면 빠르게 안정적으로 간다 생각하고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원래는 레일을 달리듯이가 아니고 눈 위에서 엣지를 주고 엣지 턴을 하듯이 그런 표현을 써야 되는 거죠.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파고 들어가는 느낌. 타이어가 다 막 깎여 나가는 느낌. 그렇게 갈 수 있게끔 기형학적으로 움직이게끔 딱 돼 있는 거죠. 아주 제가 좋아하는 설계 방식이에요. BMW의 놀라운 마법의 핸들링 특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너클암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런 게 이제 스포츠카들의 전형적인 기본 빠따 세팅감인데 근데 포르쉐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희한하게 좋단 말이지. 희한하게 전체 구성도 딱 진짜 이게 짜여진 틀에서 탁 나와갖고 레고 탁 불러끼듯이 딱 그렇게 되는데 얘는 왠지 수십 수백 번의 수정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일단 들어요. 자, 그리고 직렬 6기통 엔진은 엔진 오일을 식혀주는 열교환기는 아까 위에서 봤죠?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나요? 엔진을 식혀주는 열교환기는 여기 있어요, 여기. 엔진 오일을 식혀주는 열교환기가 엔진 옆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엔진의 냉각수는 앞쪽에 라디에이터에서 식혀주고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ZF 8단 미션은 오일을 어떻게 시키냐. 제가 그때 설명했죠. 무슨 차 할 때 ZF가 토크 컨버터를 뭐 하이드라 무슨 쿨드 시스템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얘도 미션 오일이 시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얘는 M40i고 엔진에 들어가는 흡기 온도마저도 에어컨 냉매를 이용해서 하는 마당에 미션 오일을 안 시키면 안 되겠죠. 미션 오일은 여기에 파이프 두 개가 여기서 미션 오일이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미션 오일이 어디로 가냐? 파이프를 쭉 따라가 보면 요 위에 꽂혀요. 요 앞에 있는 전치식 인터쿨러를 통해서 사실은 열교환기를 달하면 좋은데 왜 이 차는 다른 차들하고 다르게 전치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막 쏘고 다닐 때 좋으라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보통은 요즘 차들이 저기다 열교환기를 달거든요. 열교환기를 안 달고 앞으로 빼서 여기서 시키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열교환기보다 이게 결코 쌀 것 같지는 않는데 냉각수를 글로 집어넣느냐 열교환기를 달고 아니면 길게 빼서 전치식으로 빼느냐는 무엇이 더 저렴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다른 차들이랑 다르게 열교환기 없이 앞쪽으로 전치식으로 시키고 있고요. 얘하고 얘는 엔진을 잡아주고 있는 마운트입니다. 알루미늄 브라켓으로 잘 돼 있는데 포르쉐처럼 액티브 마운트 기술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알루미늄 브라켓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알루미늄 브라켓으로 이 안에 마운트에 액체 봉합이 들어가 있고 요건 이제 엔진의 좌우를 잡아주고 있는 브라켓인데 얘가 여기를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이 차는 이 형상만 보더라도 엔진 진동이 많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기통의 부드러움도 있지만 브라켓의 설계하고 소재를 봤을 때 엔진의 진동이 이렇게 차체로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엔진이 돌고 있는 웅웅웅 거리는 느낌은 있는데 엔진의 잔진동이 차 안으로는 잘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직렬 6기통의 개솔린 엔진은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는 이 단열 소재. 제가 리뷰하면서 BMW들이 단열 소재가 안쪽에 좀 빠져서 후끈후끈하다는데 보시면 이 미션도 열이 많이 나는데 이런 소음 이런 것들은 돼 있는데 이 열이 다 들어오겠죠,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는 단열 소재가 있는데 이쪽으로는 단열 소재가 없어요. 이게 이 안쪽에 뭐가 있나 봤는데 이 안쪽에도 뭔가가 없더라고요. 이거 보면 아이고 팔이야. 이거 안 보이네. 딱 까보면 저기서는 현진이는 제가 못 볼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안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흡음 소재가 있고 요 미션하고 엔진하고 연결되는 요 위쪽은 단열 소재가 여기도 보시면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냥 다 쇠에다가 흡음 소재만 있어요. BMW는 예전부터 제가 리뷰할 때 M550D도 그랬고 왜 모든 차들이 흡음재는 되게 많이 발라놓는데 단열 소재를 많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엔진열을 느끼면서 가야 내가 달리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건가요? 원래는 엔진 소리가 좀 들어와야 내가 달리는 느낌이 들고 단열을 해갖고 열이 안 올라와야 운전자가 더 쾌적할 텐데 왜 얘네는 단열보다 흡음에 더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저는 아직까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요. 차체는 되게 이 페인트나 방청 도료를 엄청 잘 뿌려놔서 좋죠. BMW 늘 그랬으니까. 근데 이런 차급은 그래도 좀 알루미늄이 들어가면 좋은데 아주 그냥 깔끔하게 앞쪽에 여기 빼고는 싸그리 몽땅 다 스틸로 해놔가지고 더 이상 이 자석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앞쪽을 뺀 나머지는 뒤쪽은 아예 없습니다. 너클함을 뺀 나머지는 아예 알루미늄 사용 빈도가 없어요. 싸그리 몽땅 다 스틸입니다. 스틸로 다 돼 있고 직렬 6기통의 엔진은 쭉 내려와서 촉매를 거쳐서 아마 얘는 플랩이 있을 거예요. 플랩에서 배압을 어느 정도 잡아주니까 플랩을 이용해서 나가는 400마력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배기 라인이 커야겠죠. 굉장히 커요. 이렇게 크고 두껍고 6기통의 3000cc에 터빈의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되면 배기음이 좋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흡기를 확 터빈으로 몰고 들어가고 확 와류로 들어가서 와류로 확 나가면 배기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흡기 쪽까지는 이렇게 터빈을 통해서 확 왔는데 와서 엔진으로 들어가기 전에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면서 확 와갖고 세게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온도 때문에 NA 엔진필로 압축돼서 응축된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니까 끝단에 와서는 터보로 밀어제낀 공기가 밀도가 팽창된 상태로 확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응축돼서 들어가니까 굉장히 배기음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포는 운전자들이 항상 그러죠. 지포 40i는 터보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배기음이 되게 좋다고. M4CS도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에 흡기로 들어가는 실린더로 들어가는 온도를 차갑게 해서 공기의 밀도를 이렇게 응축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배기음이 되게 좋아요. 이런 차들은 요 두꺼운 배기 라인을 타고 나가서 아마 굉장히 웅장한 그리고 팝콘 튀기는 소리도 굉장히 잘 날 겁니다. 요게 아마 그런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싶고요. 자, 뒤쪽으로 와서는 이쪽도 이 미션 마운트지만 양쪽에 차대를 묶어주는 역할도 하죠. 중간 보강대가 알루미늄 합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을 써서 중간을 보강해주고 앞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만 왔으면 사실 이거를 차대 보강제로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뒷부분에 어떤 전치물들을 잡아주는 걸로도 볼 수 있는데 얘는 뭐 뒤에 전치물이라고 할 건 없고 이것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크게 잡은 걸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체 어떤 뒤틀림을 잡아주는 거고 중간에 여기를 묶어버렸죠. 이쪽을 묶은 걸 보면 이 전체가 뒷바퀴 쪽에 뒤쪽 엔드 쪽을
보강해주는 보강대 역할을 확실히 해주고 있는 거죠. 보통 여기다가 볼팅 체결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여기를 체결했다라는 건 얘도 지금 굉장히 큰 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타보면 이전의 지포들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향상된 바디 강성의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폭이 더 좁아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보강대가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것 때문에 얘가 더 강성이 세다 느껴질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세다고는 안 느껴지는데, 근데 어쨌든 BMW 오픈카들은 그 어떤 다른 제조사들, 박스터를 빼고, 나머지 박스는 엔진이 뒤에 있으니까 빼고요. SLK나 아우디의 뭐 A5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얘네가 바디 강성은 훨씬 세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감탄을 하기 어려운 리어 서스펜션이죠. 메인 로우암, 그 다음에 트레일링암, 리어, 그 다음에 어퍼 레트럴암, 그 다음에 메인 어퍼암. 요거랑 요거가 WC 본처럼 움직이는 거죠. 각도도 지금 똑같이 돼 있죠. 얘하고 얘도 각도가 지금 똑같이 돼 있어요. 약간 얘는 입체적인 구성을 약간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런 암들이 굉장히 다 일직으로 뻗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 토어 컨트롤 링크도 뒤쪽에서 그냥 쭉 뻗어 있죠. 얘도 별다른 형상을 바꾸지 않고 그냥 해놨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BMW들의 링크들 중에 가장 단순한 구조를 약간 띄고 있는 듯이 보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퍼암조차도 알루미늄 합금을 안 썼다는 건 되게 신기해요. 원래 저거를 알루미늄을 써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조차도 알루미늄을 안 쓰고, 더군다나 서브 프레임이 올로 스틸로 돼 있는데 이렇게 다 스틸을 넣고 하는 경우가 되게 드물거든요. 더구나 이 차는 되게 민첩하고 작은 차인데, 이런 차에 이렇게 더군다나 운전석이 요쯤에 있잖아요. 뒷바퀴랑 되게 가까운 쪽에 있기 때문에 뒷바퀴 쪽에서의 어떤 승차감에 관련된 부분들을 운전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게 굉장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물론 너클함이 알루미늄이 다 들어가 있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암들의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롤이 있잖아요. 요 롤들은 다 알루미늄이에요. 여기도 들어가 있는 요 롤들은 다 알루미늄 합금을 써서 이 암에서 생기는 진동을 저 롤에서 흡수는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땡 때렸을 때 나는 고유의 주파수는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이 형상도 그렇고, 왜 이 지포는 오리지널 BMW에 달리는 차인데 왜 이런 식으로 돼 있는지 살짝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뒤쪽으로 와서 여기에 있는 이 디퍼런셜 케이스가, 이거를 이런 급의 차에서 스틸을 쓸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런 급의 차에서 여기에 이 스틸 디퍼런셜 케이스를 넣었지? 여기에 들어있는 이 모터 모듈은 M 디퍼런셜을 관장하는 거예요. 얘가 M 디퍼런셜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코너에서 이거를 묶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코너 탈출을 도와주고, 뭐 약간 뭐 회두성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악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뚫고 나가게끔 그런 기술은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급의 차에 여기에 스틸을 넣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승차감이나 주행성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여기를 스틸을 넣게 되면, 보통 알루미늄 합금을 넣게 되면 네 군데서 이 디퍼런셜 케이스를 홀딩을 하는데, 얘는 지금 여기 하나 잡고 이쪽에는 잡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앞쪽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럼 얘는 세 개를 잡았어요. 이쪽에서 여기를 잡으면 여기서도 잡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를 안 잡았어요. 안 잡고 이쪽에서 하나만 잡고, 잡혀있는 이 끝단에다가 진동댐퍼를 달아놨어요. 보통은 이 끝에다 진동댐퍼를 잘 안 다는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MDF가 작동하거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 스틸에서 오는 파동 주파수가 굉장히 지금 심하다는 거죠. 알루미늄 합금을 쓰게 되면 네 군데서 딱 홀딩을 해버리는데, 세 군데서 잡아서 진동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고, 진동 댐퍼까지 단 걸 보면 얘를 알루미늄 합금으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도대체 이 차를 팔아서 얼마나 많은 마진을 뽑아먹기 위해서 뒤쪽에 소재공학을 이렇게 흉측하게 이렇게 뒤쪽에 소재공학을 적용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민감한 로드스터는 굉장히 소재공학도 중요한 건데 이렇게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어제 이어 오늘까지
평상시와는 다르게 두 대를 이렇게 텀벙텀벙 섞어가지고 하체 우리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하셨을 때 더 재밌으셨을지, 더 관심이 잘 이해될 수 있게끔 전개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영상은 찍는 저도 많이 힘들었고요. 특히나 우리 현진이하고 민성이가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이렇게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하루에 두 대를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게 쉽진 않고요. 제가 이렇게 하체 우리기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느껴진 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설계공학이 되게 중요하고 그 설계공학을 소재공학이 잘 어시스트를 해줘야 완벽한 차량 세팅이 되는데, 그동안 제가 BMW를 되게 좋아했는데 사실 뭐 박스터랑 비교했기 때문에 얘가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얘도 지금 좋은 부분이 되게 많죠. 지포도 지금 좋은 부분이 되게 많은데, 뒤쪽에 와서 제가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소재공학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제가 몰아봤을 때 하체 우리기를 하면요,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 타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타면서 느껴졌던 이상한 점들 또는 감탄을 받았던 부분들을 하체 우리기에서 제가 이제 집어내는 건데, 지포는 제가 차를 타면서 그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전의 지포나 1세대 지포, G3를 탔을 때 느껴졌던 그 경쾌발랄한 그런 느낌이 없고, 뭔가 내가 그냥 좀 차체가 낮은 3 시리즈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 옛날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하체 우리기를 할 때도 대단한 부분을 찾고 싶은데 대단한 부분이 안 보이는 거죠. 왜? 이미 주행하면서 그런 느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박스터는 예상 외였죠. 내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조사했을 때랑은 다르게 굉장히 차가 잘 가고, 원래 그렇게 안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잘 가고 잘 서고 운동성이 좋고, 하체를 봤는데 희한한 구조를 갖고 있고, 내가 그동안 리뷰하면서 했던 구조들이랑 되게 다르고, 더군다나 이 차랑 같이 지금 비교하면서 텀벙텀벙해서 보니까 어떤 치밀한 구성과 설계, 소재공학에서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데, 사람들이 박스터 그냥 일반적인 S, 그 다음에 지포 40i, 그랬을 때도 박스터가 성능에서 안 밀리거든요. 350마력이 이 380마력대 지퍼한테 안 밀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앞서는 경우도 많고. 그랬을 때 적정한 옵션을 넣으면 박스터 S가 1억 2천이에요. 박스터 S가 딱 적정한 옵션을 넣었을 때. 얘가 9천이면 3천만 원 차이잖아요. 3천만 원 차이면 이런 급의 차를 타면서 큰 가격 차이긴 한데, 제가 지금 하체를 봤을 때는 비싼 게 아니죠. 걔가 만들어져 있는 어떤 짜임새를 봤을 때 4기통이니까 3천만 원이 더 비싸니까 아니다? 아니에요. 4기통이지만 수평대양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수평대양 4기통인 거죠. 그리고 VGT 터빈이 들어가 있는 거죠. 디젤에서 VTG나 VGT 터빈을 넣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배기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가솔린에서는 VGT 터빈을 넣는 건 굉장히 설계적으로 소재 공학에서 굉장히 높은 기술을 요구합니다. 배기 온도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민감한 터빈을 넣고 완벽한 밸런스로 올 알루미늄으로 떡칠을 해놨기 때문에 4기통이라 하더라도 2, 3천만 원의 갭이 저는 그렇게 아주 높은 금액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거는 누가 증명을 해주냐? 시장에서의 판매 상황을 보면 되죠. 노사장이 아무리 리뷰를 잘해도, 또는 노사장이 리뷰를 잘 못할 때도 많겠죠. 있겠죠.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지포의 전체 판매량과 718 박스터의 판매량을 보면 차를 노사장만큼은 몰라도 사는 사람은 알아요. 왜? 내 돈 주고 사기 때문에 아무리 차를 몰라도 다 따져보고 사거든요. 1억이라는 돈이 싼 돈은 아니잖아요. 등록비까지 취하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718 박스터가 지포보다 월등히 많이 팔리는 거죠. 노사장이 늘 말하잖아요. 수요 공급의 원칙. 수요자가 많다라는 건 그 제품이 꼭 필요하거나 그 제품이 가성비가 좋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중고차 값도 되게 높은 거고요. 아마 노사장이 보는 하체 우리기는 현재 시장의 판매량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다음 주 주행에서 두 차의 본격적인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서 세심하게 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프락셀 하겠습니다.